심정지. 호흡 정지 확인. 다시 한번 반복한다. 2로 심정지. 호흡 정지 확인. 지시한다. 프로젝트 가동 실시. (2020년) 여름 새벽 3시 평양 외곽 관저에서 급박한 무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실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지만 단 한 사람, 김여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급비 프로젝트 가동을 지시했고 그날 밤 지하실에서 저는 운명을 통보받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김정은이 됩니다. 저는 호위 총국 산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19년 저는 호위 총국 산하 차량운영국 소속 운전기사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보안 교육을 받은 뒤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전담으로 운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안 등급이 높은 만큼 감시도 철저했지만 평양 핵심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5살이었고 아빠 차 크다며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대동강변을 산책했고 딸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게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4시쯤 차량운영국 대기실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철호 동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중요한 국가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부르면 질문할 권리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야 합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구에는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습기 찬 냉기가 올라왔고 형광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줄지어선 남자들 9명, 모두 비슷한 체형, 비슷한 얼굴,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10번째 후보 박철호 동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닮은 사람이 누군지, 왜 제가 여기 끌려왔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 장교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을 위한 최고 기밀 임무에 선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장교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과 수령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누워 있었고, 그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시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곧바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무는 각도 23도, 연기를 내뿜는 속도 정확히 3초. 교관이 자를 들고 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웃는 각도, 고개 끄덕이는 속도, 심지어 숨 쉬는 패턴까지 인간을 복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다른 후보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호는 평양체육인 출신이었고 6호는 만경대학 명학원 교관이었습니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얼굴 하나 때문에 여기 갇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걸까? 3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임무를 수행하거나 죽거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복도로 모였고 장교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정질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즉시 2호를 준비시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을.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한 방에 모였습니다. 김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어제 서거하셨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령이 죽었다고?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김여정이 이어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살아 있어야 유지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국을 위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2로 박철우,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여정이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김정은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평양 중심부 아파트로 이주됩니다. 조국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영광.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제 삶은 끝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껍데기를 쓴 유령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만약 제가 실패하면 뒤에 있는 9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1호가 된 첫날 저는 김정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창문 밖 풍경.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익숙한 척해야 했습니다. 귓속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15도만 끄덕이세요. 웃지 마세요. 지금은 심각한 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제 말, 제 표정, 제 걸음걸이조차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 용어, 경제 정책, 외교 문제. 저는 그저 호위 총국 운전기사였는데 갑자기 한 나라를 이끄는 척해야 했습니다. 원수님, 미사일 발사 일정에 대해 군 장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귓속 이어폰에서 김여정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성은 안도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관저 침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CCTV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잠을 자는 모습까지 감시당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씻을 때도, 심지어 꿈을 꿀 때도 저는 김정은이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박철우, 박철우. 하지만 그 이름은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김여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족 보안 점검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십시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차량이 평양 시내를 지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릴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만 하십시오.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대동강변 산책로. 제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주던 그 아이스크림.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은 잠겨 있었고 보위부 요원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당신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 한 아내가 딸아이와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10m 떨어진 차 안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는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와 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CCTV가 볼 수 없게 이불 속에서.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김여정과 보위 부장이 복도에서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1호가 점점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럼 2호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비시키십시오. 언제든 투입 가능하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곧 제거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 가족은, 볼모로 잡혀 있는 제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입막음을 위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삼엄하게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살아서 한국에 도착하면, 제가 증언하면 그들을 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관저 경비 배치도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 순찰 경로, CCTV 사각지대, 김정은으로 사는 동안 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2달을 기다린 끝에 왔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현지 지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동행하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경호원들만 따라올 예정이었죠.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관저 경비 교대 시간, 현지 지도 일정표, 청진 공장 시설 도면까지 김정은으로 사는 동안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탁실에서 경호원 여벌 복장 한 벌을 훔쳤습니다. 조금씩 며칠에 걸쳐 숨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청진 공장에서 전기 사고를 위장한다. 혼란 속에서 경호원으로 변장하고 탈출한다. 다음 날, 특별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무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간부들이 영접 나왔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원수님 만세.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공장 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노후한 공장의 전기 시스템. 제가 일부러 특정 구역을 지목했습니다. 저기 설비를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전반 근처로 갔습니다. 순간 제가 몸을 기울이며 스위치를 건드렸습니다. 쾅! 공장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비상등만 깜박거렸습니다. 원수님, 원수님, 경호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리 확인해둔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공장 뒤편, 창고에 숨어 재빨리 경호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뛰어다니고 간부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경호원처럼 걸었습니다. 침착하게, 임무 수행 중인 것처럼. 동무, 어디 가는 거요? 한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외곽 경계 점검 명령 받았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병은 경례하며 비켜섰습니다. 경호원 복장의 힘이었습니다. 공장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골목길로 숨어들어 경호원 복장을 벗고 미리 준비한 낡은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주민이었습니다. 청진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도시 온성까지 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역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검표원이 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온성입니다. 친척 집에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검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찍어줬습니다. 기차 안.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상 방송이 나왔습니다. 중대 보안 사건 발생. 모든 주민은
수상한 인물 발견 시 즉각 신고하시오. 기차 안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씩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들켰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안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동무, 얼굴 좀 보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 아래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보안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그런데 보안원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무, 실례했습니다. 그는 제가 김정은을 닮은 평범한 주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닮았다는 건 불경죄였으니까요. 그는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온성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 너머는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 불빛이 멀리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2월이었고 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산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선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렸고 50대 조선족 여자가 저를 보더니 재빨리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탈북자구나. 어서 들어와. 그녀는 따뜻한 옷과 뜨거운 물을 줬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순찰 돌아.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그럼 어렵지. 브로커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사흘 뒤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면 갚겠습니다. 브로커가 코웃음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돈 없으면 안 돼. 저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저는 북한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 대역이었습니다. 한국 가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웃었습니다. 미쳤구나. TV에 김정은 멀쩡히 나오는데 정신병원 가봐. 브로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농촌에 일손 필요한 데 있어. 거기 보내줄게. 이틀 뒤 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산둥성의 한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중국 농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팔렸습니다. 일 잘하면 밥 준다. 도망치면 공안 신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선족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한국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라오스, 한국 대사관, 기차표 하나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돈 모으지? 도망칠 거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농부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오, 가족. 좋지. 일손 더 늘어나고. 착한 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들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2년 만에 저는 이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농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에 돈과 지도를 챙겼습니다. 창고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곤명까지. 거기서 라오스 국경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저는 국경마을로 가는 버스를 찾았습니다. 중국어를 배워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징온까지 갑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10시간을 달려 국경 도시 징옹에 도착했습니다. 미립국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장 근처를 배회하며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려는 거 맞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표정 보면 알아. 탈북자들 많이 봤거든. 그는 저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라오스 넘어 비엔티안까지 데려다 주는데 돈 많이 들어. 거기서 한국 대사관 알아서 찾아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나니 2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국경 경비를 피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엔티안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사관.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말해. 끝이야.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지도를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봤습니다. 하얀 건물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신분, 탈북 경로,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 저는 김정은 대역이었습니다. 2일호였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김정은은 2020년에 죽었습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은 저 같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받던 지하시설, 김여정의 지시, 10명의 후보들, 관저의 구조, 회의 내용,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일주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가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몇 시간 뒤, 기장의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국정원 차량에 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물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김정은 대역이었다고요? 조사관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2일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김정은은 TV에 나옵니다. 공개 석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도망친 뒤 2호가 투입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3호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후보가 있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관저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비밀 통로, 지하 벙커, 김여정의 집무실 위치, 회의에서 들었던 군사 기밀들, 훈련받던 지하 시설의 세부 사항.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더 높은 직급으로 보였습니다. 진실혈청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팔에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CIA와 접촉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가 가짜라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망친 지 3년입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이 몇 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이미 다른 대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발표한다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1호였지만 지금은 4호일 수도 5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조사가 끝난 뒤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정부 지원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호 실패했습니다. 2호 투입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는 그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생각했습니다. 2호, 3호, 4호, 그들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김정은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증명할 수 없어도 저는 증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정은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가 몇 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저는 그 안에 있었고 탈출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우입니다. 저는 더 이상 1호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리고 아직도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사람들을.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